2011년 겨울 어느 날 한 여성이 평범한 오후를 보낸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졌고 카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정리되지 않은 장부와 미지급된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두 남자의 이름뿐이었습니다. 4년 후 발견된 자동이체 기록 한 줄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을 때 경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천의 낡은 고시원에서 시작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2011년 12월 인천의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회색빛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지요. 이곳의 여주인 박선희 씨는 10여 년간 이 고시원을 운영해온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각 층을 돌며 방 상태를 점검하고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중순,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박선희 씨는 오전 방 점검을 마친 뒤 1층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사무실에서 잡무를 보던 직원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쉬러 나갔다 올게요. 1시간쯤 후에 돌아올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한마디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박선희 씨는 겉옷을 챙겨 입고 고시원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박선희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직원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급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박선희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직원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초동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내부를 살펴보았지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는 정상이었고 창문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그날 아침까지 작성하던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가방과 개인 소지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폭행이나 다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없었고 부서진 가구도 없었습니다. 마치 박선희 씨가 잠깐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이 평온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고시원이 위치한 골목은 사각지대가 많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박선희 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통신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마지막 기지국 접속은 고시원 인근이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사용 내역도 실종 당일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현금 인출도 카드 결제도 계좌 이체도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시원 내부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선희 씨가 운영하던 고시원의 내부 사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된 공과금 고지서들은 몇 달째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까지 밀린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숫자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메모만 난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조사할수록 고시원 운영이 순탄치 않았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최근 몇 달간 박선희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월세를 체납하는 입주자들이 늘어났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 직원은 요즘 사장님이 자주 한숨을 쉬시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박선희 씨의 조카 최도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최도진은 몇 년 전부터 이모인 박선희 씨의 고시원 일을 도와왔습니다. 주로 건물 관리와 수리 업무를 맡았고 이모가 없을 때는 대신 입주자들을 응대하기도 했습니다. 고시원 운영의 실질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경찰이 그를 소환해 조사했을 때 최도진은 이모가 실종된 날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줄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민병수라는 장기 거주자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민병수는 고시원에서 3년 넘게 생활하던 입주자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최근 몇 달간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선희 씨와 민병수는 밀린 월세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실종 일주일 전에도 복도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민병수의 행적이었습니다. 박선희 씨가 실종된 직후 민병수는 갑자기 짐을 싸서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에게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그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고 과거 직장 동료들도 그의 소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를 중요 참고인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도진은 이모와 평소 사이가 좋았고 해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병수는 한참 뒤에야 경찰에 발견되었지만 그 역시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단지 빚 때문에 도망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호했습니다. 누군가는 실종 당일 오후 박선희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봤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그녀가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이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증언들은 서로 엇갈렸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점점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폭행 흔적도 명확한 동기를 가진 용의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그저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장기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일단락지었습니다. 고시원은 최도진이 이어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은 하나둘 떠났고 건물은 점점 더 낡아갔습니다. 박선희 씨의 실종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2011년 겨울 그날의 진실은 아무도 모른 채 시간만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단 한 줄의 기록이 모든 것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2015년 가을 박선희 씨가 사라진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인천의 그 고시원도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예상치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단서 하나로 말이지요. 인천 남부경찰서 강력팀은 전혀 다른 금융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여러 개의 유령 계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박선희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담당 수사관 김재현 경위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실종 사건이었고 이미 종결된 케이스였으니까요. 하지만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김경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컴퓨터 화면의 특정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2012년 3월과 201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이체가 실행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선혜 씨가 실종된 것은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계좌에서 실종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김경희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박선희 씨의 계좌에 접근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수사팀이 즉각 구성되었습니다. 팀장을 맡은 이성훈 경감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4년 전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이체의 출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자동이체 해지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접속 IP 주소였습니다. 기록을 역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접속 위치가 바로 그 고시원 사무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성훈 경감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해 출입 허가를 받은 수사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무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데스크톱 컴퓨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투입되어 하드디스크를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작업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로그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2012년 3월 15일 오후 2시 37분, 그리고 2013년 7월 22일 오전 11시 18분. 정확히 자동이체가 해지된 시각과 일치하는 시간에 이 컴퓨터에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컴퓨터로 박선희 씨의 계좌에 로그인했고 자동이체를 해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했느냐였습니다. 수사팀은 과거 기록을 뒤졌습니다. 박선혜 씨가 실종된 후 고시원을 인수한 사람은 조카 최도진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부터 정식으로 고시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2년 후인 2014년 1월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자동이체가 해지된 시점은 모두 최도진이 고시원을 운영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성훈 경감은 최도진을 소환했습니다. 수사실로 들어온 최도진은 3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경감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선혜 씨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습니까? 최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평소에 고시원 운영비 관리를 도와달라고 하셔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실종 이후에 그 계좌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동이체 때문에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해지했습니다. 이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였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혼자서 처리했을까요? 왜 2번에 걸쳐 시간차를 두고 해지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정말 이모를 위해서였을까요? 이성훈 경감은 다시 물었습니다. 고시원을 인수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도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님이 실종되신 후 건물주가 월세를 계속 독촉했습니다. 입주자들도 떠나가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관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당연히 제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폐업하셨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사팀은 최도진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고시원 폐업 직후 그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박선희 씨가 건물주에게 맡겨둔 보증금이었습니다. 최도진은 폐업 과정에서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금전적 동기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최도진은 단지 이모의 재산을 관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다른 팀원이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4년 전 초동수사 당시 작성된 직원 면담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다시 읽어보던 박수진 경사가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경감님, 이것 좀 보세요. 면담 기록 중 한 직원의 진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실종되기 직전에 가장 크게 다툰 사람은 민병수였어요. 밀린 월세 때문에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실종 일주일 전쯤에는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민병수가 사장님한테 협박하듯이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입주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민병수는 평소에도 술 마시면 난폭했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다른 입주자랑 주먹 다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나서서 말렸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선희 사장님이 실종된 다음 날 민병수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월세 못 내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이성훈 경감은 즉시 민병수의 행적을 추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4년 전 초동수사 때도 그를 찾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단순 참고인 조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동이체 기록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있었고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병수가 경기도의 한쪽 방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전히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연행해 조사실로 데려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민병수는 거친 인상의 손에는 오랜 육체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왜 박선희 씨가 실종된 직후 고시원을 떠났습니까? 민병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월세를 못 냈으니까요.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선희 씨와 자주 다툰 게 사실입니까? 월세 독촉받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다툼은 했지만 그뿐입니다. 실종 일주일 전에 심하게 다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민병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목소리가 좀 컸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손찌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민병수의 과거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에게는 폭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이성훈 경감은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2명의 강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전적 동기를 가진 조카 최도진, 다른 하나는 폭력적 성향과 도주 이력이 있는 민병수였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수사하겠습니다. 1팀은 최도진의 금전 흐름과 고시원 인수 과정을 철저히 파헤치십시오.
이 팀은 민병수의 알리바이와 실종 당일 동선을 확인하십시오. 수사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1팀은 최도진의 은행 계좌, 부동산 거래 내역, 통신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2팀은 민병수가 실종 당일과 그 이후 며칠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최도진은 일관되게 자신은 이모의 재산을 지킨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병수는 실종 당일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양쪽을 모두 가리키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쪽도 확실하게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숨어 있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경감은 사건 파일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년 전에 놓친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수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기록과 증거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수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 서로 엇갈리는 진술,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워버린 흔적들. 이성훈 경감은 책상 앞에 앉아 사건 파일을 하나하나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감은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십시오. 박수진 경사가 오래된 건물 도면을 펼쳤습니다. 경감님, 고시원 건물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년 전 초동 수사 때는 거주 공간만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배수 시스템은요?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당시엔 외부 침입이나 폭행 흔적을 찾는데 집중했으니까요. 이성훈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시 조사합니다. 지하부터 옥상까지 빠짐없이. 다음 날 아침 재수사팀은 폐업한 고시원 건물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건축 전문가와 배수 시스템 엔지니어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건물 도면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습기 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보일러와 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건물은 30년도 넘었습니다. 배수 시스템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네요. 그들은 벽을 따라 이어진 배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도면과 실제 구조를 대조하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벽 아래쪽에 낡은 철제 해치가 있었습니다. 녹이 잔뜩 슬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폐수 탱크 접근구입니다. 도면에는 두 개의 탱크가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1번 탱크고 이건 2번 탱크네요. 박수진 경사가 물었습니다. 2번 탱크는 왜 따로 있습니까? 예전 건물들은 이렇게 예비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요. 먼지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훈 경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열어봅시다. 해치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구를 가져와 볼트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마지막 볼트가 빠지자 무거운 철제 뚜껑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검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경감은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위생 전문 업체를 부르십시오. 며칠 후 전문 장비를 갖춘 위생업체 팀이 도착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탱크 내부 배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펌프가 가동되면서 검은 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저기요, 뭔가 있습니다. 작업자가 긴장대로 그것을 건져 올렸습니다. 찢어진 비닐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헝겊처럼 보이는 무언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색이 바랜 옷감이었습니다. 이성훈 경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물이 더 빠지면서 비닐과 옷가지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 오래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탱크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여기 뭔가 더 있습니다. 작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닥에 큰 비닐 뭉치가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무거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비닐이 반쯤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뼈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국과수 감식반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탱크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비닐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닐을 펼치자 그 안에는 뼈와 함께 부패한 의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이가 현장에서 1차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성인 여성의 유골로 보입니다.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박선혜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4년이었습니다. 유골과 차기를 국과수로 이송했습니다. 며칠간의 정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치아 형태를 박선희 씨의 치과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키와 체격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차계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선혜 씨가 맞습니다. 이성훈 경감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4년 만에 박선혜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차가운 유골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녀가 그곳에 들어갔느냐였습니다. 엔지니어와 함께 탱크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탱크 유입구는 위쪽 해치뿐입니다. 배수관은 지름이 너무 작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요?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해치를 열고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박수진 경사가 물었습니다. 해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물 관리 열쇠 전체는 여주인인 박선희 씨가 보관했습니다. 실종 이후에는 고시원을 인수한 최도진이 가져갔고요. 탱크 열쇠를 가진 사람은 최도진 뿐이었습니다. 수사는 급격히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에서 추가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또다시 복잡해졌습니다. 법의학자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비닐에 붙어 있던 섬유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외투와 머리카락에서도 섬유질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섬유입니까? 거친 작업복에서 나오는 폴리에스터 혼방 섬유입니다. 특정 제조사의 작업복에서만 나오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4년 전 기록을 뒤졌습니다. 당시 민병수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압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관 증거물을 꺼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일한 섬유였습니다. 민병수의 작업복과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섬유가 일치합니다. 피해자 머리카락에 엉겨 있던 섬유도 같은 재질입니다.
이성훈 경감은 팀원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탱크 열쇠를 가진 사람은 최도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신체 접촉 흔적을 남긴 것은 민병수입니다. 두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은요?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최도진과 민병수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동시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도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탱크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탱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가지고 있었지요? 건물 관리 열쇠 뭉치에 있었습니다. 어떤 열쇠가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민병수가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박선혜 씨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게 언제입니까? 실종되기 며칠 전입니다. 월세 문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말다툼만 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의 작업복 섬유가 피해자에게서 발견되었습니까? 민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양쪽을 모두 가리켰습니다. 열쇠를 가진 최도진, 신체 접촉 흔적을 남긴 민병수. 누가 죽였고 누가 유기했는지 아니면 둘 다 연루되었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한번 분열되었습니다. 한쪽은 최도진의 동선과 알리바이를 재확인했고 다른 한쪽은 민병수의 폭력성과 도주 경위를 파고들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살해당했고 누군가 그녀를 이번 탱크에 숨겼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거나 혹은 둘 다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 최도진과 민병수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성훈 경감은 복도를 오가며 두 조사실의 상황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최도진 조사실에서 박수진 경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민병수와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최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냥 고시원 입주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민병수의 섬유가 피해자에게서 나왔겠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민병수가 이모를 해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폭력적이었고 이모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 민병수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도진과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민병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조카라는 이유로 이모 재산을 노렸을 겁니다. 잠적 직전 이모와 거하게 싸운 사람도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싸웠다는 증언이 더 많습니다. 월세 독촉 때문에 말다툼은 했지만 손찌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도진은 달랐습니다. 제가 떠나기 며칠 전에도 사무실에서 이모랑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물증에 집중했습니다. 국과수에서 추가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성훈 경감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법의학자의 소견서였습니다. 피해자의 두개골에서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후두부 좌측에 함몰 골절이 있으며 타격 각도와 강도로 보아 한 번의 강한 가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감이 물었습니다. 여러 차례 맞은 흔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입니다. 난투나 격투 상황이 아닌 기습적인 공격으로 보입니다. 그럼 두 명이 아닌 한 명의 소행이라는 뜻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형태의 외상은 단독 범행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이 정보는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수사팀은 다시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탱크 열쇠 보유, 계좌 자동이체 처리, 고시원 인수와 폐업, 건물 관리 권한. 모든 정황이 최도진을 가리켰습니다. 박수진 경사가 말했습니다. 경감님, CCTV 기록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실종 당일 고시원 주변 CCTV 3대 중 2대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고장이요? 네, 건물주 측에 확인했더니 실종 일주일 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리 요청은 했지만 아직 고치지 못한 상태였다고요.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건물 관리를 담당하던 최도진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CCTV 고장 상태를 알고 있었고 탱크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종 후 고시원을 인수해 2년간 운영하다 폐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증금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살해에 사용된 둔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은 이미 리모델링과 폐업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흔적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성훈 경감은 최도진을 다시 불러 압박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모를 죽였습니까? 최도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 CCTV가 고장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폐업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왜 했습니까? 건물이 낡아서 새 입주자를 구하려면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폐업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최도진은 모든 질문에 답했지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변호사가 있었고 증거 없는 추정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병수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섬유 증거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살인을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 말다툼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종 당일 알리바이는 불확실했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뒤집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용의자 모두 혐의점은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누가 실제로 살해했고 누가 유기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 명이 둘 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할을 나눠 공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수사와 보강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습니다. 최도진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민병수는 살인 방조 및 증거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수사 결과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탱크 열쇠, 자동이체 기록, 섬유 증거, 폭행 전과 도주 사실, 모든 정황 증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최도진 측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살인의 증거가 됩니까? 자동이체를 해지한 것은 이모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인 도구도 혈흔도 목격자도 없습니다. 민병수 측 변호인도 주장했습니다. 섬유 접촉은 일상적인 말다툼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폭행 전과는 10년 전 일이며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도주한 것은 빚 때문이었지 범죄를 숨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수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왔고 전문가 감정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황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는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직접 증거가 부족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최도진, 피고인 민병수 모두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변호인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도진과 민병수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지 아니면 둘 다 연루되었는지 그 진실은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성훈 경감은 법원 복도에 서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간 침묵했던 이번 탱크는 박선희 씨를 돌려주었지만 정작 진실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박선희 씨를 탱크에 넣었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했는지를 2011년 겨울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탱크 뚜껑은 다시 닫혔고 고시원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인천 고시원 실종 사건의 전말입니다. 풀린 듯하지만 풀리지 않은 사건, 끝난 듯하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진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전적 동기를 가진 조카 최도진일까요? 아니면 폭력성을 보였던 민병수일까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증거가 부족하고 때로는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미스터리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